착한 남편, 행복해야 될 시기에 우울증, 짝꿍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다 글 남겨요. 공무원으로 일한 지 2년, 작년 말에 업무량이 벅찰 정도, 지금은 할만한데 상사가 바뀌어서 그런지 마음이 참 힘들다. 짝꿍에게 짜증도 내고 화도 많이 내고 요즘 여기에 무기력증이 추가된 것 같아요. 정신과는 질병휴직이 힘들다는 답변에 너무 쉽게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되고 싶어서 된 공무원이 아니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겁나서 못 먹고 있고요. 요가 배우면서 몸을 단단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마음은 어른이 되지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가 싶고 그냥 망치 부인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인생상담을 남겨요 하셨는데요. 올 3월에 결혼, 신혼 3개월이군요. 네, 자, 이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여성들이 신혼 초에 우울해져요. 예, 많은 여성들이 우울해지는 두 군데가 있는데, 첫째 신혼 초, 둘째는 그 아이를 낳고 난 뒤. 예, 그게 그 스트레스, 우울해지는 아주 두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로 왜 신혼 초에 우울해지느냐 하면, 사실 이제 이 여성들은 결혼 전에 남편과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되게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제 결혼한 뒤에는 그런 성관계라든가 이런 게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서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남자들은 결혼을 한 다음에는 그렇게 어떻게 성적으로 막 끌리는 그런 행동보다는 가족으로 대우를 해요. 가족으로 대우를 하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성적인 대상이 아닌 부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 사랑의 사이클이 안 맞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신혼부부가 사랑의 사이클이 안 맞게 되면 그 신혼 초의 첫 번째 우울증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지금 결혼 전보다 더 원활하고 좋은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안 좋아서 나빠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 직장 생활이 이제 보통 이제 여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가 바뀌어.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집에 와갖고 남편한테 이렇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해. 그런데 이 철없는 남편들이 남자의 관점을 가지고 조언을 하는 거야. 그건 당신이 참아야지. 왜? 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남자들은 남자들은 여자들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이 여자가 원하는 건 그냥 힘들지, 당신이 정말 고생이 많아 해주길 바라는데, 이 남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동물적 감성을 가지고 나름 조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조언이 안 맞아. 여자들이 할 수 없는 조언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여자들이 남편하고 대화의 장벽을 느끼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남편이. 그리고 뒷단에 어설픈 조언을 해. 거기서 이 배신감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첫 번째는 사랑의 사이클 한번 점검해봐라. 부부관계 사이클. 두 번째로는 이게 남자와 여자가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거구나. 요 부분, 27살밖에 안 되니까 그때 결혼까지 했다면 아마 연애를 많이 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공무원을 2년 전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야.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연애할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남자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이건 직장 문제가 아니라 두 부부의 문제예요. 요게 부부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뭘 점검해야 되냐? 생리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세요. 이 신혼 초에는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이게 무기력증, 그리고 짜증, 요게 임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거든. 그래서 생리를 제때 하고 있는가, 요것도 검사하시고, 지금 이럴 때는 함부로 약 먹으면 안 돼요. 그 약은 나 같은 경우는 약은 생리 중에만 먹었어. 생리 중일 때는 임신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 근데 생리가 아닐 때는 내가 약을 잘 안 먹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혹시 임신일 경우 그 약물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거야. 첫 번째, 딱 결혼 3개월이면 딱 사랑의 사이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고하는 방식의 차이. 그래서 금성여자 화성남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반대인가?
하여튼 그 부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만약에 임신이 아니라면, 세 번째 임신이 아니라면 이 두 분이 하셔야 될 거는 뭐냐. 일을 떠나서 반드시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대화하셔야 돼요. 이 부부가. 아마 남편이 바쁜다고 할 수 있어. 왜 바쁘냐 하면 남자들은 결혼을 딱 하잖아. 그럼 이 여자를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누가 술 먹으러 가면 꼭 따라가. 꼭 따라가고 옆에 앉아 있는 거야. 피똥을 싸면서도 거기 따라가서 앉아 있어. 잘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이 대화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 그럼 이 남편은 아침에 피똥 싸면서 내가 널 사랑하니까 피똥을 싸면서라도 술자리에 가는데 너는 내가 술 먹는다고 욕만 하는구나 이러면서 또 거기서 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술 따라하면서 오빠 이러면 걔한테 야 인생이 뭐 이런 거냐 이러다 보면 또 바람 피고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이 잘해야 될 때야. 지금 이렇게 대화를 자주 하셔야 된다. 하루에 30분 최소한 15분 이상 30분 정도는 대화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얼굴 보고 대화를 못하게 되면 문자로라도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예,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집에서 하지 말고 나가. 무슨 옛날에 연애 때 잘 갔던 술집이든 찻집이든 이런 데 가서 밥집이든 그래서 길게 갔다 오면서 데이트를 꼭 해야 돼.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대화야. 대화의 시간. 그래서 그리고 뭐가 힘든지 그리고 남편한테 분명히 얘기해. 보통 여자들이 남자한테 구체적인 대화를 못해요. 자기가 바라는 게 뭔지 몰라.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남자한테 요구사항을 정확히 얘기해야 돼. 가령 집안일을 뭐뭐뭐 부탁할 거. 그럼 남자들은요. 그때 또 신혼초에 여자가 시키면 잘해. 그런데 그 자기 딴에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칭찬 안 해줘. 그러면 에이씨 그러고 나가서 오빵 얘랑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해줘야 돼. 빨래는 반드시 어떻게 해달라. 양말을 벗을 땐 어떻게 해달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는 어떻게 정리해달라. 이런 구체적으로 해주고 점수를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해줘야 남자들이 좋아해요.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 남자를 춤추게 해. 예, 그래서 남자들한테 칭찬을 잘 해주면서 부부관계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막 우울한 거 당연한 거야. 신혼초에 우울한 거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 님이 재혼이면 어떻게 경험이 있을 텐데 초혼이잖아. 그래서 경험이 없는 거라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잘 풀어가야 돼요. 지혜롭게 풀어가면 행복한 부부가 가능합니다. 예. 이게 시간이 없어갖고 너무 빨리 해서 미안해요. 예. 성소수자의 고민은 제가 다루지 않겠습니다. 2딸을 둔 21년차 주부. 남편과 사이도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두 언니와 엄마와 연락을 끊고 산 지 13년. 큰언니는 신을 받아 무당이 된 후 이혼했고 작은언니는 남자관계로 이혼. 엄마와는 무조건적인 강요 때문. 결혼한 지 1년이 된 친한 친구가 임신이 안 되자 큰언니를 소개해달라 해서 데려갔는데 신굿을 받게 했고 그 친구가 어느 날 너가 둘째를 임신하면 장애아를 낳도록 기도하겠다는 말을 해서 큰 충격을 받은 제가 언니에게 저런 나쁜 마음을 못 갖도록 말려달라고 했지만 너가 이해하라는 말에 그 친구와도 연락을 할 수 없었고 작은언니 남자 문제는 큰언니가 형부에게 직접 알려주고 제가 한 거라 누명을 씌운 거라 형부도 큰 처형이 말해준 거라 작은언니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큰언니 말만 믿고 저와 연락을 끊었다. 엄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언니들에게 네가 동생이니 무조건 잘못했다 하라고 강요하고 힘들게 해서 연락을 끊고 번호도 바꾸고 살았는데 그 사이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셔서 임종을 보지 못했다. 제 아이들에게 항상 자매지간에 좋은 사이좋게 지내라 말하면서 저는 그러지 못한 죄책감이 있지만 모두와 다시 보고 싶진 않다. 무조건 다 잘못이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게 맞았던가요? 참고로 엄마와 작은언니는 맹목적으로 큰언니 법당을 다니며 믿고 있고 전 시댁을 따라 세례를 받고 가족 모두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깊이 기도하시면서 연락을 하지 마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성당을 열심히 다니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사를 드리시되 연락은 하지 마세요. 예. 예. 저라면 절대 연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연락을 해봤자 그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큰언니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을 따르는 언니와 어머니라면 그들이 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성당에서 이 모범적인 가정들하고 도리어 어울려 지내시는 거 그게 더 낫지.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족 관계를 이건 회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예. 회복할 필요 없는 관계다. 예. 대신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돼. 하나님 그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정상인이 되게 해달라고 예, 기도하시면 돼요. 예. 그 무속인들이라 해서 다 이렇지가 않아. 근데 이 언니는 정상이 아니야. 친구 애가 장애인이 되게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걸 이해해라? 이거는 이제 상식을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 그 다음 아들 11살 딸 8살 얼마 전 딸 친구 엄마 딸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나름대로 오해한 일이 있었다. 지어낸 이야기 내용이 엄마는 직장에 나가서 자기는 매일 혼자 집에 있고 저는 전업주부에다가 딸이랑 껌처럼 붙어 다녀요. 오빠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뽀뽀를 한다고. 오빠는 여친도 없고 항상 엄마가 있는 집입니다. 제가 응답하라 1988을 보여준 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 고경표가 골목에서 너무 자주 나온 키스씬에 애들이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뽀뽀를 왜 저렇게 더럽게 하냐며 계속 물어봤었고요. 이것 말고도 딸아이가 이야기를 몇 번 실제인 것처럼 지어냈어요. 그럴 때마다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여러 번 지도했고 혼도 냈는데 또 그래서 걱정입니다. 애들한테 주목받고 싶은 마음인 건지 욕구 불만인 건지 아이가 혼날까봐 입을 꾹 다물고 있네요. 그 엄마는 우리 아이가 이야기한 뽀뽀에 충격을 받더라고요. 8살인데 남녀 뽀뽀를 어찌하냐면서 성적인 것과 연결시켜서 아이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집 아이와 친하게 지내는데 내 딸은 그냥 드라마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직도 뽀로로를 보는데 저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고민이긴 한데요. 그 엄마 말대로 우리 딸이 성적으로 문제가 보여지는 건지 멘붕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11살 8살짜리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이런 그 뽀뽀씬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신 게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같이 무슨 무서운 영화라든가 잔인한 영화라든가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막 그 키스씬이 막 나오는 드라마를 예, 아이에게 잘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딸이 7살이면 7살 시청가 예,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12세 정도 됐을 때에 우리가 12세 가를 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물론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다 정보는 공유를 해요. 예, 친구들하고 다 정보는 공유하지만 제가 볼 땐 아이가 물어보는데 이거를 설명도 못 하시면서 그런 드라마에 애를 노출시키신 거 그거는 저는 부모님들이 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일단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솔직히 지금 이 딸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정상적인 태도는 아니에요. 뭔가 거짓말을 끊임없이 지어내고 있다라면 예. 그리고 특히 이 8살짜리 아이가 11살짜리 오빠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뽀뽀를 한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정상적인 표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딸아이와 더불어서 어린이 심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아이가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습관성 허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아이를 데리고 일단 소아심리 전문가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서 애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신 다음에 정상범주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님의 생활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텔레비전을 보기보다 데리고 나가서 많이 놀러 다니고 예 그런 태도를 많이 가지셔야 된다.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는 다 9시쯤엔 다 재웠어요. 애가 9시, 그러니까는 무슨 응답하라 이런 게 다 늦게 하는 프로들이잖아요, 드라마를. 제가 그때 실시간으로 안 봐갖고 모르는데, 예.
드라마 하는 시간까지 애들이 깨 있으면 안 돼요. 키가 안 커. 그래서 8시에서 9시에는 아이를 잠자리에 들게 하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에게 그 규칙적인 생활 태도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아 놓고 애들이 나중에 규칙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애는 확실히 지금 부모님의 육아 방식이라든가 아이의 심리 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아버지와 나를 성격이 차이여 일주일에 한 번 꼭 싸우네요. 성격 차이? 성격의 차이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싸우네요. 아버지 성격이 깔끔한 하고 완벽주의자. 마음이 안 들면 욕부터 함. 저는 성격이 갑갑하지만 꾹꾹이 하는 성격? 무슨 얘기지? 수류탄 성격입니다. 이것 때문에 올해 자살을 2번 시도했습니다. 자살 시도한 거는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폭력으로 감옥에 14번 다녀왔습니다. 고등학생 때 차라리 이혼했다면 가끔은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유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폭력을 쓰는 사람이고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관계를 유지할지 모르겠다. 이거 보내신 님을 제가 좀 아는데요. 독립을 할 상황이 아닌가요? 예. 전 성격 이 독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독립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아버지하고 맞춰 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라고 그러니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저의 한계가 조금 넘어선 것 같고요. 예. 지금 시간이 늦어서 전화 상담은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폭력으로 14번이나 감옥을 가셨다면, 확실해요? 폭력으로 14번 감옥 간 게 확실해요? 이거는 지금 아버지가 정신적인 질환인 것 같거든요? 그런 방법은 이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예, 이 정신치료를 받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분이, 근데 또 성격이 깔끔하다. 성격이 깔끔하고 완벽주의자인데 폭력으로 14번 감옥 갔다는 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이 상담을 응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상담에는 진실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 예. 이 꼼꼼한 완벽주의자가 14번이나 감옥에 갈 정도로 폭력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요거는 지금 이 상담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과 제빵 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을 앞둔 고3 남학생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시험을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한번 보자 싶어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긴장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예. 일단 볼까 말까 하는 시험이라면 제대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신이 없겠죠. 그런 시험을 잘 보길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볼까 말까 고민하던 시험을 보기로 결정해 놓고 어떻게 하면 긴장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겠냐. 그건 욕심이에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시험은 경험이다. 최선을 다해서 이 얘기를 기억하세요.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그러니까는 이제 이 준비를 할 때 계속 실제로 시험 보는 것처럼 막 긴장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모의고사도 보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시험 보러 가서는 이게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게 볼까 말까를 고민했다라는 건 그만큼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경험 삼아 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근데 뭘 하든 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것보다 하기로 하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마치 이번이 끝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그런데 이게 실패했어. 그러면 그 실패한 것에 매달리면 안 돼. 그럼 빨리 잊어야 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이번 시험은 경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다. 4년째 의료 애청자입니다. 직원 2명 동네 병원에서 근무 중임. 1년 동안 근무하던 중 쌍수를 하게 됨. 근데 원장님이 자기한테 허락 안 받고 했다고, 눈 수술했다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당일 해고당했음. 그래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를 함. 이게 해고당할 일인가요? 해고 예고금 청구했음. 기본적으로 직원이 2명인 동네 병원에서 근무 중이면 이제 가족 같은 거잖아요. 가족 같은 관계인데 그 쌍꺼풀 수술을 하면 사실 이렇게 좀 놀라운 모습으로 한 달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이 쌍수한 얼굴을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쌍수를 하기 전에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는 미리 좀 언지를 줄 필요가 있었다. 근데 이제 미리 언지를 안 주시고 쌍수를 하고 나타났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원장님이 뭐 부당해고를 했고 말고를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좀 관계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좀 미숙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직원 2에 원장 하나 하면 셋밖에 안 되는데, 그럼 셋밖에 안 되는 병원에서 쌍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몇 번 정도는 밥 먹으면서라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원장이 쌍수를 싫어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그런 좀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확 해버린 거 아니야. 개인의 사생활인데 어떠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병원의 원장님은 그 병원에 있는 직원이 사실 병원의 분위기잖아요. 그죠? 병원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원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어떤 변화에 대해서 원장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미리 상의 없이 진행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원장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바로 해고를 해버렸다. 그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님이 평상시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쌍수 따위로 자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쌍수를 했다는 이유로 잘랐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떤 핑계를 찾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갑자기 해고를 통보한 거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 이제 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진다면 그 조치에 따라서 보상은 좀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님이 앞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직장을 구하실 때도 일단 함께 일하는 사람들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 원장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뭐라 그러나 좀 신뢰하고 인정받는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다음 직장을 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번에 이 병원에서 있었던 1년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는 1년 동안 어떻게 관계 맺었는가? 그리고 단지 이것만 가지고 나를 자른 게 맞나? 그리고 왜 같이 일한 직장 동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볼 때 내가 이 원장님한테 왜 잘린 것 같냐? 단지 쌍수 때문에 진짜? 아니면
만약에 이 원장이 쌍꺼풀 수술을 특별히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모르고 있었다면 자기가 자기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전혀 이해가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딱 보낸 글로 봐서는 좀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된 관심이 좀 없는 사람 같아. 그리고 관계 맺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뭐 노동청에다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 반성할 부분은 일단 다음에 들어갈 때는 계약 조건을 분명히 써야 돼요. 해고할 때는 해고 통보를 미리 언제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만두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해서 계약 조건을 분명히 해 놓으셨다면 이렇게 뜬금없는 해고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해고가 됐다는 얘기는 들어갈 때 꼼꼼하게 안 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1년 동안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맺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실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 세 가지를 반성을 해서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 근무에 대한 계약을 분명히 똑바로 해놓고 함부로 자르지 못하는 계약을 있어야 노동청에서도 고소가 돼요. 신고를 받아줘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좀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업무상 확실한 신뢰감을 줘서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예. 저는 죄송하지만 요 세 가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원해달라는 같은 동 지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전 동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대표 시절에 수고비로 금반지 요구, 관리소장을 잦은 해임, 이번에 신청자가 없으면 본인과 자신의 사람으로 구성을 하려 한다는 거였죠. 저는 지원을 하였고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결과는 3대2. 전 동대표를 포함해서 3, 저를 포함 2. 두 번의 회의 결과 3대2로 그쪽의 의견대로 진행되었고 전 동대표는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 만남으로 느낀 점은 권력과 눈먼 돈의 맛을 보아 탐욕으로 가득 차 어떻게든 이쪽에 발을 담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악을 목격한 듯 합니다. 불편한 상황은 무시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성격인데 11월 동대표 선거 공정성을 위해 의견을 내야 하는 위치에 놓이고 그러면 분명 그분과 대립이 잦을 거라 생각하니 걱정이 되는군요. 묵인하면 안 되겠죠?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이 아파트 동대표를 놓고 엄청난 로비가 있어요. 예, 이 아파트 동대표가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이런 것도 다 계약을 하고 거기서 엄청난 커미션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아파트 동대표 하는 사람들은 그 많은 이권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전 동대표 세력이 3명이고 님 쪽이 2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 그 사람이 분명히 뭘 잘못했는지 증거를 입수하셔야 돼요. 증거 확보에 최선을 다하세요. 다음번 동대표 선거 때까지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실한 불법을 행하는지 그거를 보셔서 확실한 불법을 행하면 그걸로 고소고발을 조치하시는 거. 예, 그 전에는 제가 볼 때는 협조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이 님을 부추긴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별로 그 능력이 없는 거야. 왜? 님 빼놓고 다른 사람을 당선시킬 만한 지인의 폭이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대2가 된 거 아니야. 그지? 졌다는 건 결국 그쪽이 조직력이 약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님을 앞세워서 지금 대리투쟁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이때 대리투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대리투쟁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모든 이 5명이 같이 화합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바른 동대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동대표 회장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지 감시망을 계속 켜두시고 그리고 증거를 차분차분 모아서 결정적 실수를 했을 때 고소고발 조치를 하되 그 전까지는 굉장히 관계를 잘 풀어나가서 나중에
동대표를 따르는 2명이 이 사람이 동대표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큼 협조를 잘해주고 그 2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예, 그게 중요하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저 동대표 밑에 둘이 있잖아. 그 둘과 사이를 잘 좋게 지내서 나중에 내가 본인이 동대표 될 수 있도록 그 2사람을 잘 꼬시란 얘기예요. 예, 예. 이게 처음 이런 일을 하신 분, 그러니까 동대표를 안 하다가 처음 하셨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특히 본인을 동대표 시킨 사람의 말에 막 휩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렇습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일본 애들이 그러잖아.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잖아. 누가 해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쟤는 내 말을 믿는구나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잖아. 근데 그렇습니까? 해놓고 그 말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항상 객관적으로 봐야 돼. 제3자 입장에서 저 사람 말이 맞나? 상대방은 뭐라고 얘기하나? 요거를 늘 똑같이 다 들어보고 그리고 판단해야 된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는다. 잘못하면 괜히 님만 그 아파트에서 존나게 깨지고 그 대리투쟁에 희생된 다음에 아파트 이사 가야 되는 문제가 터져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시고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거, 그게 우선이다.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예.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성당으로 개종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신부님과 수녀님을 보면 존경스럽고 전에 교회는 망부님이 말씀하신 당장 나와야 할 교회였어요. 사실 지금 한국의 교회가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성당으로 옮기신 거를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저는 비난하고 싶지 않고요. 성당에서라도 꼭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바래요. 예, 천주님께.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신부님과 수녀님을 너무 존경하시는 거는 곤란하다.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또 신부님하고 수녀님한테 실망하면 딴 데로 갈 수 있잖아. 예. 그 사람은요, 다 부족한 거예요. 신부님이고 수녀님이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아요. 이상한 분들 참 많아요. 스님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 목사님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 많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신부님, 수녀님이 존경스러워 보여서 옮겼다는 걸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를 선택하실 때도 신중하지 못한 교회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옮기시는 과정이 신부님, 수녀님이 존경스러워서 옮겼다? 근데 실제로 한국의 천주교회, 특히 만약에 이 서울시내라면 서울시내 그 수녀님, 신부님들이 서울 교구가 좀 골 때려가지고 그 친새누리당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신부님, 수녀님을 볼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성당이라고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이 교회도 다 나쁜 게 아니고 성당도 다 나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당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님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 예. 엄마가 6년 전 사기를 당하고 두개골이 깨지는 큰 사고, 2년 가까이 병원 생활, 죽을 고비 넘기고 재활치료. 너무나도 속을 썩이지만 미워할 수 없고 불쌍한 사람. 머리를 다쳐서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드심. 문제는 제가 조카 3명을 키우고 있음. 결혼 안 함. 매번은 아니지만 술을 드시고 오면 유독 둘째 조카에게 폭언과 폭행을 함. 어렸을 때 저한테 그랬음. 15살 때 부모님 이혼. 이제는 그러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아이들 키우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아이들 나이는 14, 11, 10. 너무나도 착하고 학원 안 다니고 공부도 스스로 다 잘함. 모범생 막내는 집에서는 박지만 밖에 나가서는 기가 없고 제 뒤로 숨기도 해요.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욕과 모진 말씀을 많이 함. 엄마 나이 66세. 엄마 성격 귀가 얇고 의리 사랑 눈물 정 많음. 돈이 있음. 다 써버리고 짜증 많이 냄. 자기 주장이 강함. 아이들 무지 사랑. 술을 끊고 싶어 하지만 술 먹기 세계 1등. 조카들 아빠 친오빠 사업 실패 후 낮에 직장 다니고 밤에 배달 알바.
여유가 있음 작은 방이라도 얻어드리고 싶지만 열심히 사는 세상살이에 힘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인생 상담이 아니라 그 하소연인 것 같은데, 일단요 그 어머님이 둘째 조카에게 폭행을 하신다라면 그거는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일단 그래 됐어. 모든 걸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굉장히 폭폭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지금 모든 걸 잃고 사기당한 어머니, 그리고 뇌수술을 크게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어머니, 예, 그 다음에 그 술에 빠져있는 친오빠, 이 오빠도 아마도 사업을 실패한 뒤에, 맞네, 사업을 실패한 뒤에, 예, 그래서 이제 술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둘 다 엄마나 큰 오빠가 알코올릭에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오빠의 자녀들 셋을 지금 돌보면서 결혼 안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자매님인 거잖아요. 일단 자매님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도 안 하고 오빠의 조카들을 키우면서, 예,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사실은 참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잖아. 이혼한, 아마 오빠도 이혼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올케 언니 대신 조카를 키우는 거 아니야. 이혼한 오빠의 이혼한 어머니의, 거기에 둘 다 알코올릭이고 거기다 폭력과 폭언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본인의 인생이 참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런데다 엄마가 술만 먹으면 둘째 조카를 지금 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지금 님이 하고 있는 건 위대한 일이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박수를 보낸다. 근데 나는 본인의 결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본인의 결혼 생활을 이 조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면 안 되고, 나는 본인이 스스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이혼하지 않으면서 행복한 결혼 가 있다고 봐요. 그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세 명의 조카들이 정말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들은 이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꼬라지구나. 그런데 이 애들이 바라보는 인생은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모라도 좋은 남자, 지혜롭게 성실한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서 저런 결혼도 있구나 라는 걸 이 자녀들에게, 이 조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매님이 우선 그 결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근처에서 살면서 조카들을 돌봐주시는 게 좋겠다. 한마디로 좀 독립할 필요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할머니, 외할머니도 그렇고 그 친할머니나 아빠가 이 멀쩡한 고모를 믿고 지금 술 처먹고 지금 지랄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본인이 어떤 도피처가 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세요. 본인의 인생을 먼저 생각하셔서 본인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하는 모습을 확립하시고, 그러면서 조카들을 돌봐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조카들 돌보지 말란 말이 아니야. 지금 그 아버지도 무책임하고 할머니도 무책임하고 엄마도 무책임한데 고모가 지금 키우고 있잖아.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 아버지가 고모가 있기 때문에 술 처먹고 지금 밤에 배달 일만 하면서 이 부모,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올바른 가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오빠한테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애 키워라. 그리고 시집을 가세요. 그래야 오빠도 정신 차리는 거예요. 예. 애들이, 그러니까는 나는 결혼해서 내 조카들 돌봤어요. 예. 내가 결혼해서 내 조카들을 돌봤다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조카들 돌보지 못한다 아니야. 조카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조카들에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당장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직장이라도 가세요. 직장이라도 가셔서 그 독립적인 인생, 그리고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이 조카들하고만 따로 독립해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빠한테 양육비 받아서. 술 처먹는 아버지는 애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쑤셔 먹는 할머니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집은 지금 알코올릭에 빠져 있어요. 예. 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이 오빠와 할머니가 회심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속 이 고모가 그 모든 뒷감당을 해주면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빨리 회개하고 정상적인 가족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집가는 건데, 시집가는 것이 어렵다라면 본인을 위해서라도 특히 할머니가 술 먹었다, 그 둘째 조카를 데리고 집을 나가세요. 아니면 조카들 셋을 데리고 나가시든지. 예. 그래서 나가갖고 그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로부터,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키셔야 돼요.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는 조그만 방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직장을 좀 다니시는 그런 게 좀 좋겠다. 이 가정에 계속 있어서는, 예, 이 조카들에게 너무 안 좋은 교육 여건이야. 예. 미안합니다. 제가 실정을 잘 몰랐다라면 죄송하고요. 저라면 그렇게 끊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질질 끌려다니면 한도 끝도 없고 결국은 다 망해요. 예. 다음. 저는 올해 29살 여성. 이번 년 2월 정도까지 직장생활. 그만두고 이제 다시 취업하려는데 어려움.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이 오지 않고 문의를 하려고 전화를 하면 나이를 묻는데 뉘앙스가 29이라 꺼려하는 느낌. 지난 많은 세월 우울증으로 생계 유지만 하며 살다가 목표가 생겼는데 가로막히는 것 같아 힘이 듭니다. 인문계고 졸업이고 사무직 근무. 경력은 5년 이상. 그래요. 예. 사실 일반 사무직, 인문계고 졸업한 일반 사무직 29이면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고졸 사무직에는 어린애들을 쓰려고 그래. 막 부려먹기 쉽게. 29이 되면 곧 결혼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이 고졸 사무직으로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무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그걸 알고 그만뒀어야 돼. 예, 그걸 알고 그만뒀어야 됐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직장을, 그런 사무직으로 이력서를 넣으셔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면서 갖고 있는 어떤 관리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프로그램들이라든가, 회계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뤘던 사무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레벨을 낮추셨으면 좋겠다. 전에 다니던 그런 직장류는 내가 볼 때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좀 그거보다 좀 작은 규모의 작은 사무실, 그런 데로 조금 옮기셔서 좀 낮은 직급으로 시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님이 뭔가 특별히 잘하는 분야를 하나 개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조건이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면은, 그동안 5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는 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 그게 더 대단한 것 같고, 아마도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사무직으로 5년 동안 근무했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외모가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무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예, 다른 분야를 좀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 가령 이제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규모의 사무실에서 그런 사무적인 능력을 해볼 만한 데든지.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근무했던 직장을 5년 경력직으로 가는 건 내가 볼 때는 어려워요. 왜냐면 사무직 5년이 경력직으로 인정받지 않는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그만두실 때 이 부분을 감안하셨어야 됐다. 예. 네. 그리고 조금 눈높이를 낮추시면 갈만한 곳이 있지 않겠나.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인생 상담 신청은 다 끝났어요. 예. 자, 1시간 반에 끝냈네. 자, 지금 뒤늦게 보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다음, 뭐라 그러나, 예. 인생 상담을 할 때는요, 동생이 천주교인데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성당 교리를 받아보라고 해서 세례까지 받게 됐다. 단지 성직자가 존경스러워서 옮긴 게 아니라서. 그러면 다행인 거지 뭐 또 고민이 많아요. 이게 막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난 더 문제라고 봐. 예. 이분은 아까 문자로 보냈던 분이구나. 부재중 전화를 하셨네. 예. 저는 결혼 17년차 주부입니다. 아들이 둘이고 돈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인 구두쇠 남편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남편한테 돈 문제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아 산후 우울증이 왔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 약을 10년 넘게 먹어도 낫지가 않고 약을 안 먹으면 애들한테 화내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편과는 각방을 쓴 지 10년, 옆에 오는 것도 싫고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참고 살았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저를 데려가고 미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급이 얼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제게 통장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일해서 감당합니다. 이대로 살아야 될까요?